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눈이나 비가 온 이후에 다시 추워진다고 하죠. 이렇듯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날씨는 점점 봄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봄의 시작 3월에는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전국은 어떤 식으로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봄에 걸맞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갖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작년 국제유가는 반토막 났었는데 정부가 걷어들인 유류세는 사상 최대였었다 그러네요. 예, 유가가 떨어지면 예. 주유소들이 힘듭니다. 정유사도 힘들지만 주유소가 더 힘들어요. 예. 요즘에 주유소, 특히 시내에서 주유소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 뭐 커피숍으로 바뀌고요. 뭐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로 커피 파는 그런 데로 바뀌고, 뭐 빌딩으로 다시 짓고, 패스트푸드점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예. 정부는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 정부가 걷어들인 유류세가 23조 7천억, 사상 처음으로 23조 원을 돌파했어요. 1년 전보다 9% 정도 늘어났는데, 근데 기름값은 어땠느냐? 국제 유가는 2014년에 비해서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고간이 찼느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유류세라는 거는 정률, 그러니까 뭐 가격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쓰레기 종량제하고 비슷한데요. 리터당 지금은 휘발유 같은 경우는 884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질수록 전체 기름값에서 차지한 세금 비중은 높아질 테고, 기름값이 오르면 전체에서 차지한 세금 비중은 낮아지지만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는 비슷한 거죠. 다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뭐 사람들이 기름 더 쓰고 뭐 더 많이 움직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유류세는 더 늘어난 거죠. 결국에 60% 이상이 세금인 건 이 불변인데, 기름값이 뭐 그동안 낮았을 때는 그 주유소들은 뭐 다들 힘들었지만 이용자들은 뭐 그렇게 불만이 그렇죠.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슬슬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뭐 세금이 유류세가 묘하다.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겠죠. 근데 정부는 그 유류세를 리터당으로 받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종량제로 받는 이유는 이런 거죠. 만약에
가격에 따라 정률제로 바꾸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세금도 덩달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값이 더 지금보다 훨씬 폭등한다는 거죠. 그거 니들 감당할 수 있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있을 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류세를 쓰레기 종량제처럼 정액제로 걷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서 세금,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은 한국보다 높아요. 그래요? 보통 70% 이상이 우리는 60% 정도 되니까요. 근데 북미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일본 싸더라고요.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추거나 아니면 니들이 정부가 수고스럽겠지만 기름값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금씩 조정하면 안 되냐. 레인지를. 근데 정부가 그러겠어요. 자기네 곡간이 떨어지는 거고 세금을 이렇게 편하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정액제 이 종량제를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예적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예? 이것도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 포털에 예. 이제 금융 꿀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예. 재테크 교과서입니다. 예.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14개월 후에 뭐 빚을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예. 약간 모자란 여기저기에서 예치를 해둬요. 근데 보통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잖아요. 1년, 6개월 뭐 이런 식이잖아요. 1년하고 2개월이 비어요. 그동안 어디 그냥 일반 그 수시 입체식 예금에 넣어둡니다. 이자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14개월, 13개월 이런 식으로 만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은행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라도 챙기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뭐 태산이니까.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해외를 가거나 장기 출장을 가거나 장기 자리를 비우면 예적금 만기가 끝났는데 못 찾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안 붙죠. 안 붙거나 수시 입실 심리예금 정도 0.1% 정도 붙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미 사전에 예적금 자동 해지 신청을 해놓으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 가운데 써버리던가요. 그리고 자동 재예치, 그러니까 자동 재연장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은행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무가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은행이 이익이니까 이런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제 싫어하시는데 파인포털의 금융 꿀팁이라는 코너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리돼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꼭 들어가 보려고요. 들어가 보시죠. 자,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 배터리 발화로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 노트 7이 중고 재판매품이죠. 리포폰으로 다시 팔린다고 그래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했고 검토 중이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리포폰 쓰는 사람 어떻게 위험 부담을 감수해라? 노트 7이 그 발화했던 이유가 고용량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3,500mAh 정도 규모인데 이걸 낮춘다는 거죠. 저용량 배터리를 낮추면 안전하지 않겠냐. 그걸로 바꿔서 배터리만 교체해서 다시 팔 수 있다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현재 지금 노트 7 회수한 게 재고량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가 넘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다 손실이거든요. 손실 지금 7조 원대 손실을 떠안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스마트폰, 핸드폰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때려요. 그 이중으로 손해. 맞습니다. 뭐 구조원 보면 그걸 뭐 물론 감안해서 구조원의 7조 원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리퍼폰으로 팔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고 있으니까 리퍼폰으로 국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싸게 팔겠죠 당연히. 뭐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 10만 원대면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신 교수님께서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폭스바겐 차량들이 아직 인증 못 받은 게 지금 평택항에 아직 있다고 하죠. 그동안 비바람 맞고. 이것도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소비자들의 관심인 것처럼 이 노트 7 리퍼폰도 만약에 나오면 가격이 얼마나 정도가 될 거냐가 얼마나 잘 나갈 거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부풀리는 형태로 무역 수지 계산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참 열심히 해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요. 별 방법을 다 쓰네요. 어떻게 보면 꼼수고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처음은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때도 이런 걸 했다가 이거 너무한 것 같다. 우리가 그렇죠. 미국인데.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다시 이 카드를 들고 온 거죠. 대충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수출한 걸 밖으로 팔면 그게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에서 팔아서 미국에 잠깐 와서 포장만 하거나 가공만 해서 나가는 것도 수출로 잡히잖아요. 그걸 이제 가공무역 내지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동안 수출로 잡았는데 이걸 수출로 잡지 말자는 거죠. 상당 부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멕시코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멕시코에 대해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됐냐. 멕시코에 대한 적자가 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결국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 5개를 추가했죠. 메달 순위가 1위네요, 1위. 그렇습니다.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이후에 첫날 경기였던 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5개 추가했습니다. 김마그너스 선수가 이 스키 크로스컨트리 1.4km 스프린트 클래식 결선에서 이 크로스컨트리 사상 동계아시안게임 최초의 금메달을 따냈고요. 이상호 선수 이 스노보드 남자 회전도 이 석권하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 이승훈 선수, 쇼트트랙 남녀 1500m 박세영 최민정 선수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현재 우리가 금 6, 은 3, 동메달 5개로 이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 1위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메달 3개가 적은 2위, 중국이 3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는 것도 이게 참 아주 대단한 현상이에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그래서 건데. 그런 모양이에요. 이 올림픽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이 스키 크로스 컨트리에서 금메달 딴 김마그너스 선수. 이 선수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노르웨이인이죠.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부산 사투리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네요. 아버지가 노르웨이인이고요. 어머니가 한국 분인데 이 어머니가 부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마그너스 선수가 올해 19살이고요. 이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노르웨이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덕분에 부산 사투리가 인터뷰할 때 술술 나옵니다. 정겹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 크로스컨트리에 입문했고요. 1년 만에 노르웨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데 이 지난해 릴레 한메르 유스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한국 국가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김마그너스 선수가 앞으로 4종목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때문에 다관왕도 기대가 됩니다. 빙속여제 이상환 선수는 1000m에서 4위 했죠. 그죠? 이제 500m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상환 선수가 현재 무릎하고 종아리 부상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500m가 주종목인데 이제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1000m에서 참가해서 어제 이제 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1000m에서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고다이라 선수가 500m에서도 이상화 선수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올 시즌 6차례 월드컵 500m에 출전해서 6번 모두 다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오늘 열리는 이 500m에서 이상화 선수가 자존심을 걸고 이제 진검 승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이 어제 휴가를 마치고 입국을 했는데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남은 경기가 남은 일정이 만만치가 않죠.
예? 예,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 이 슈틸리케 감독이 2개월 휴가를 마치고 어제 입국했거든요. 예. 다음 달에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중국 원정 경기하고 시리아 홈 경기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경고 누적 때문에 중국전에 나서지 못하고요. 기성용 선수 부상, 이청용 선수 부진 등과 관련해서 이 슈틸리케 감독은 가용이 가능한 선수들에게 믿음을 줘서 경기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대표팀이 3승 1무 1패로 이란에 이어서 2위인데 물론 이란을 승점 1점 차로 뒤쫓고 있지만 이 3위 우즈베키스탄과도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이 살츠부르크의 황희찬 선수가요. 예. 시즌 8호 골 터뜨렸고 프랑스 디종의 권창훈 선수는 이 프랑스 리그 데뷔전을 치렀죠. 예, 이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의 황희찬 선수 어제 라트와의 경기에서 골을 추가했습니다. 예. 이 투톱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후반 36분에 예. 자신이 유도해낸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살츠부르크가 6대1로 크게 이겼고요. 이 프랑스 디종의 권창훈 선수 어제 이 올림피크 리옹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올리비에르 달로글리오 감독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2대1로 이기고 있던 후반 33분에 교체 투입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권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꼬였습니다. 이 권창훈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디종이 내리 3골 내주면서 4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서 역전패를 당했으니까 이 권창훈 선수 굉장히 좀 쑥스럽게 됐거든요. 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 같은 데뷔전이었다라고 보는데 몸에 좋은 약이 이 쓰기 마련이니까 이 다음 경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리트하고 경기에서 골을 추가했다. 어쨌든 좀 황희찬 선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대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 한 구절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나라가 든든한데 그 걱정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본인들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려니 그냥 이웃집에 사고 난 거지 그래 생각하지 뭐. 저 형 죽었구나 그냥 그렇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니. 통일됐으면 제일 좋겠지 뭐. 자유통일로. 불쌍하잖아요. 이거 사는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 봐 얼마나 고생했어. 빨리 인권을 확보해줘야 돼 우리가. 같은 형제끼리인데 그렇게 하는 게 권력 때문이란 거 부각시켜 그런 것 같아서 세상살이가 약간 역시 권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엔 불안해지는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걱정이 돼요. 대통령도 탄핵시켜야 된다 뭐 한다. 또 최순실이는 돈 다 빼서 어디 외국이다 다 해놨다 했으니까 조용하게 쌈질 좀 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정치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안타깝죠. 아무래도 김정은의 횡포가 많이 비춰진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자기의 어떤 정권의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또 어떤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를 한 거니까 우리도 어디서든지 어떤 위협을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안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는 게 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어렵고 어지럽기 때문에 처벌받을 거 빨리 처벌받고 해서 실질적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걱정들 있잖아요.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나라가 안정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아요. 예, 2월 참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죠. 특히 이제 며칠째 언론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 끝까지 발뺌하면서 난데없이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결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공동조사 뭐 이런 얘기, 말레이시아와 자기네가 공동조사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생떼는 무시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만, 이 북한의 공동조사 주장, 이거 단골 메뉴인 모양인데 고작 이게 북한의 수준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드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2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다가오는 봄과 함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요새 뭐 PC 쓰시는 분들 한 번쯤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는 한글판 랜섬웨어가 등장해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일 속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열면 그 순간에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전부 암호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쉽게 알아보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랜섬웨어, 이 랜섬이라는 게 몸값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웨어는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그런 식의 이 물건, 상품이라는 뜻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 몸값 달라는 얘기입니까, 랜섬웨어는? 네, 맞습니다. 일단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기존의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는 감염이 되면 무슨 뭐 정보를 탈취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파일을 지운다든가 뭐 이런 예.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랜섬웨어는 인지를 잡는데 데이터를 인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하나 알려주고, 예. 이곳으로 돈을 보내면 이거를 푸는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곳으로 돈을 보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 보내는 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네. 이 랜섬웨어 종류가 몇 종류예요? 대표적인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사실은 랜섬웨어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요. 네. 뭐 지금 뭐 종류는 뭐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제 이 랜섬웨어가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어로 써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뭐 이메일 오고 이런 거 그냥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한글로 작성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인사 대상자입니다. 아니면 뭐 긴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한국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뭐 긴급 뭐 인사 대상자입니다. 예? 뭐 거기에 우리 검찰청입니다. 이런 거는 없나요? 예? 뭐 정보를 자칭한 것도 많고요. 또 최근 이제 방학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신 여행지 정보입니다. 뭐 이런 메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메일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 예? 자, 돈을 이쪽으로 보내면 암호로 보내주겠다. 근데 그 돈을 보내면은 사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옛날에 예. 해킹들은 이제 보통 해커들을 잡을 때 이렇게 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잡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반 통장으로 계좌이체라든 뭘 하든 아무튼 은행에 가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상 화폐, 사이버 화폐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요? 네, 예. 이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전자 화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카드나 뭐 계좌이체 같은 거랑 다른 게 사용자 추적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 맞죠? 지금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예. 일본 사람의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진짜 일본 사람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직 진짜 개발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보내라. 네네. 예? 그러면 암호를 주겠다. 네. 예? 그러면은 만약 돈을 안 보내면 영영 그 모든 걸 다 날리는 겁니까? 암호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 업체라든가 보안 업체들이 예. 이 랜섬웨어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져가면 일부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커들이 또 랜섬웨어를 계속 개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그거 좀 뭐 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상화폐 1비트코인이 지금 시세로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이고. 그래서 이게 또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야, 그거 참, 할 말이 점점 없어지네요. 아니, 참,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제품을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왜 컴퓨터 보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보호 프로그램들이 이 랜섬웨어 방지 기능을 넣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랜섬웨어가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걸 막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가 랜섬웨어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뭐 외화벌이 한다, 뭐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 해커들도 또 이 랜섬웨어라는 걸 만듭니다. 참. 그래서 실제로 마약도 팔더니 이제 실제 보안 전문가들이 긴급 공지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일이죠. 어제 기준이요. 예. 어제 기준으로 오전 8시 40분에도 그 랜섬웨어 최신 변종을 북한이 제작을 해서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지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메일로 이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메일을 역추적하면은 범인들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은, 이메일에 첨부 문서를 클릭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MS 문자라든가 SNS 문자상에 URL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주소. 그걸 클릭하는 경우에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첨부 파일이건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클릭을 안 했는데, 예. 단순히 인터넷을 웹서핑 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인터넷 사이트에 이른바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숨겨놓고요. 그냥 거기 방문만 하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그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 예방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이건 PC건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공지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바로바로 안 하세요. 그냥 밀어놓거든요. 귀찮으니까. 전 매번 하는데. 예, 잘한 거죠. 예?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신속하게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업데이트라는 게 단순한 진짜 업데이트가 아니고 우리의 PC나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한 업데이트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마트 TV도 감염된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재미난 것이 네. 옛날에는 그냥 노트북이라든가 PC 정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새 공격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LA의 한 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의 모든 전자 진료 기록들을 그냥 다 암호화시킨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병원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이죠. 크리스마스 때에는 미국 캔자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 자신의 집에 있는 스마트 TV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되고 TV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재미났었던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호텔의 전자카드키 시스템이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거든요.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참.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고 그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잘못하면 완전히 모든 게 꼼짝 마라가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자동차, 그다음에 요새는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자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괜찮은
뭐라 그러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깔 필요가 있고, PC에는. 네, 그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말씀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매주 화요일 날 신율의 출발사 아침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것이 여론이다. 자, 특검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이것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야사당의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다는 거 저희가 오늘 1부, 2부 양측 얘기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 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 등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특검 활동 기한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응답자의 70.9%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면에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24.2%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 무응답은 4.9%였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응답이 3배 가량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 20% 정도 높으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데 2배 이상 차이 나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이건 근 3배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이게 이제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높은데 대체로 보면은 60세 이상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어요. 찬성이 51.7, 반대가 40.3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56%가 찬성을 했고 38.9%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장 지금의 기류에서 이제 반대가 높은 지역에서도 찬성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조사는 이제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응답률은 15.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높겠죠. 예.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장 이게 이제 활동기간 연장이 높겠죠. 86.5%.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층의 74%, 74%. 바른정당 지지층 63.3%. 그다음 무당파 57.7%. 이게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더 높았는데요. 찬성은 29%, 반대는 68%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로 야사당, 여기 정의당 지지층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사당에서는 반대하는 이제 연장해야 입장을 정리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연장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층의 기류에 굉장히 이제 충실한 것이죠. 정당들의 입장이. 근데 지금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황교안 대행도 대권 주자로 거론되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층에서
에서도 이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지지층만 따로 놓고 봤는데 이 특검 연장 찬성은 27%에 그쳤고 반대가 67.8%로 높았습니다. 그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이죠. 3월 13일 이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 탄핵 심판 결정 시점을 이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응답자의 무려 78.1%. 예, 78.1%가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헌재가 3월 13일 이후에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응답은 16.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보다 이제 격차가 훨씬 더 큰 거죠. 커졌죠. 예. 예. 그래서 이것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3월 13일 이전의 결정 희망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것도 이제 60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특검 활동 연장 반대층만 따로 놓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특검 활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가 53.6%로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재 결정 3월 13일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 중에서 더 높았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제가 물론 이제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꼭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포함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이제 불편함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간에 어쨌든 빨리 결정이 돼서 이제 이 불확실성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 흔히 쓰는 마음, 어떤 이제 사안이 계속 오래 끌게 갈 경우에 이제 표현하는 것이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 대중 여론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렇죠. 이 문제가 사건이 10월 발생한 말부터 된 것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다른 이슈들 중요한 사안들 엄청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논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빨리 이제 정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요새 이 대선 주자 지지율,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대선 주자들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을 또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 지금 40% 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상당히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수준으로 나온다. 바른정당이. 네, 처음에는 새누리당과 이제 우세하기도 하는 그렇죠. 것들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정당에 소속된 대선 주자들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매우 강하게 이제 작동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일반적으로 좀 높게 나와야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막 40% 넘게 나오는 것들은 예. 경쟁 있는 주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재명 시장과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전 대표를 합하면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인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 소속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미미하고 그것이 이제 보수층 본류라고 할까요? 보수 핵심층으로부터 이제 충분한 이제 화해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 보수층 또는 중도 보수층이 이제 바른정당의 지지층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당파로 옮겨가 있거나 또는 일부는 야당에 가 있고 그 어떤 응답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이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어떤 지지율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제약되는 상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보면은 이제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어떤 대권 주자는 얘기를 하고 또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 당의 또 어떤 유력 인물은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후보 단일화를 다른 정당과 하겠다. 또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당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계에는 초반에는 사실은 당의 정체성을 이제 강화하면서 당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게 미진한 상황에서 이제 연대론들 후보 단일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당 자체에 대한 독자성이 약화되니까 그것이 그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상승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당 지지율 낮게 나오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총선을 지났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됐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의 계절. 앞으로도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좀 얘기 잘 해줘야 되는데 좋은 얘기.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힘차고 뜻깊고 행운이 따르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